자, 수업을 한번 할까요? 134쪽. 134쪽부터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34, 35. 자, 134쪽에 고대의 통치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에. 고구려 같은 경우 삼국 같은 귀족회의 중임체였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가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죠. 부족장을 의미하죠. 모두 제자고요. 모두 모였다. 백제 정사함회의.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국초에 의사결정을 시작했던 것들이 중요 관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신라 하백회의. 하백회의를 통해서 귀족들의 대표, 육부족들의 대표를 통해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를 통해서 부족 국가를 끌고 나갔던 시기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겠습니다. 관등제 성립. 관등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급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율법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4, 16, 17 관등제도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14관등, 16관등, 17관등의 관등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삼국의 중앙정치조직보서의 135쪽에 지금 하는 부분은 되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스피드를 좀 올릴 거예요, 제가. 자, 관등체제 정비 보겠습니다. 자, 관등 4세기경 각 부의 관료를 흡수하여 태대형, 사자 등 관등을 두었다. 고구려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고구려 관등. 9번 형이라든가 사자라는 관등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를 지칭하는 거고요. 수상, 데이드로가 수상을 차지했다. 후기에는 망리지. 자, 거기에 데이드로 밑줄 보실까요? 네, 데이드로가 수상을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후기가 되면 망리지. 대망리지가 됐다는 경우가 있죠. 고구려의 대망리지. 이건 연개소문 때 얘기입니다. 망리지보다 대빵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자가 들어가 있죠. 대망리지다. 그 다음에 중앙간제 한번 볼까요? 중앙간제 중에서 고구려의 재정을 담당한 게 뭐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거 제일 밑에 두 번째, 주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부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을 담당하고 있죠.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다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백제의 관등체제 보겠습니다. 잠시 고이왕 때 밑줄 보죠. 고이왕 때 관등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에서부터 16까지가 있죠. 1에서부터 6까지, 6자평이 있죠. 자색입니다, 색깔은. 그 다음에 비색, 청색, 자비청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색을 둘렀던 장관들은 은하 관식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은으로 만든 관식을 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간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옆면에다가 이런 식의 장식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면에 이런 붙더라. 은하관장식 또는 은제관장식 얘기하죠. 네, 백제 고위 관리들에게 쓰게 하는 간모 형태다 보십니다. 이런 간모가 등장하더라. 이미 이건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신자평이라고 합니다. 상자평, 내신자평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3년마다 정사함에서 선출로 결정하였다. 자, 좌측에 은제관장식 한번 봐주시죠.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토됐던 대표적인 은제관장식이고요. 신라 가시죠. 6세기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면서 17관등체제가 완비되었다. 자, 1관등부터 17까지 이벌찬. 이벌찬 보시죠. 신라. 이벌찬이죠. 같은 말로 각간이라고도 합니다. 별칭이 있죠. 각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관등 잡찬이죠. 잡찬. 3관등 잡찬. 그 다음에 6관등 보실까요? 6관등에 아찬이죠.
네. 지금 여기는 진골이죠. 진골들. 여기 6두품, 그 다음에 5두품, 그 다음에 4두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에 봐보시죠. 10에 대나마. 여기 가장 높은 벼슬자리. 그 다음에 12에 대사가 있죠. 대사. 4두품의 대사. 요건 암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대대. 암기합니다. 동그라미 쳐주시죠, 거기에.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용이 어쩔 수 없어요. 아참, 대나마, 대사, 6두품, 5두품, 4두품의 가장 높은 벼슬자리들.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총 17관등이죠. 그죠? 여기는 11이 되겠죠. 여기는 9관등이겠죠. 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라의 제도가 등장하죠. 신라의 제도 등장합니다. 지금 신라의 이런 관등에 관련된 부분을 뭐라고 할까, 좀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실시하게 되겠죠. 신라 같은 경우에. 자, 하나씩 또 보겠게요. 밑줄 그으셨죠? 네. 이런 제도를 뭐라는 줄 아시죠? 네. 중의제. 같은 두품 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다. 걸품제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었다. 네. 걸품제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네. 같은 두품 내에서 승진은 가능하다. 걸품제라고 하는 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색깔도 보시죠. 자, 비, 청, 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적 관등이다. 경이제 17관등과 지방의 A제 11관등제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중앙관제 볼까요? 법흥왕 때 병부, 되게 시험 잘 나온다고 그랬죠? 비읍,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사병들 중심의 신라 사회가 국방부를 국방부를 만들어서 국가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시작되었다. 병부. 그럼 진흥왕 때 품주, 국가의 비밀을 담당하고, 진평왕 때 이하부, 인사부, 조부, 재정, 영객부, 사신접대, 기타, 진덕여왕 시기에, 거기 밑줄 그었습니다. 진덕여왕 시기에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시켰다. 뭐가?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구분시켰다.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거죠. 좀 더 세분화시켜졌죠? 좀 더 세분화시켜졌습니다. 기억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수상, 상대 등의 기조계를 주관했다. 상대 등 밑줄 그으시고, 기조계의 신라는 만장일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신에 백제와 고구려는 다수결이 원칙이죠. 제가해라든가 정사음 같은 경우는 제가해이, 정사음, 이건 전부 다 다수결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중학교 과정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신라의 이제 하백계의 같은 게 이제 만장일치죠. 예전에는 만장일치 더 좋은 것처럼 비춰졌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야? 다수결이 훨씬 더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죠. 다양성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삼국의 지방 통치 보겠습니다. 고구려 5부 수도에 5부족들 전국을 5부로 나누고 5부 되겠죠. 수도와 지방을 지방장관 욕살을 파견했다. 욕살의 밑줄가 되겠죠. 욕살. 그 다음에 도 밑에 성이 있죠. 네. 성의 밑줄 그었습니다. 성. 처려근지. 고구려는 처려근지 또는 도사가 통치하였다. 구분하셔야 된다. 도에는 욕살.
여기는 도지사급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에 21세기 도지사급이고 여기는 군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특수지방제도 국내성 평양에 있죠. 그 다음에 평양성 한성, 이건 한성은 항해도입니다. 항해도 재령에 삼경제도가 있다. 특수지방제도. 그 다음에 백제,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그거랑 거의 유사하죠. 지금 부여의 수도와 지방제도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부적 연명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방을 방령. 그 다음에 방령 아래 구는 군장이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네. 네. 방령 여기 마찬가지로 네. 도지사급입니다. 백제 방령은 도지사급. 그 다음에 방 아래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여기는 군장. 여기는 좀 군수급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지방제도 무령왕 때 이시담로를 파견했다. 네. 별표가 가장 많은 5개 정도 해볼까요? 무령왕 시기에 22담로가 설치되었다. 동성왕이 시해를 당하죠. 동성왕이 시해를 당하게 되면 지방 호족들이 되게 강성해지죠. 그래서 20담로란 말은 무령왕 시 20담로, 지방에 20담로를 설치하고 왕족들을 22군데 파견하죠. 목적은 귀족 세력을 억압할 목적이죠. 귀족 세력을 억압할 목적으로 22담로가 설치되죠. 되게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죠. 기본입니다. 네. 신라가죠. 수도 6촌이 분화되어 6부로 정비됐다. 6개 촌라로 시작했던 것들이 부의 급으로 성격되면서 6부의 조직을 취하게 됐다. 지방을 5주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신라는 6부 5주입니다. 신라는 6부 5주로 형태를 취하게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실직주, 사벌주, 신주, 비사벌주, 비월홀주 주로 나누고 장관인 군주를 파견한다. 네. 지방관이라고 하죠. 군주를 파견했다. 주 아래는 군을 두고 당주를 파견하고 그 아래 성을 두고 도사를 파견했다. 도사 밑줄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군주는 훗날 총관으로 문무왕 때 다시 원성왕 때 도독으로 바뀌었다. 당주는 태수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후기가 되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수지방제도 보겠습니다. 특수지방제도 138쪽입니다. 네, 아시촌경, 국원경, 부공경, 삼소경이 있었고 사신이 파견되었다. 신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소경설과 그 다음에 삼소경설 두 가지가 있죠. 이건 통일 전입니다. 통일 전에 이소경, 삼소경 작은 서울이 있다는 거죠. 원래 수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금성입니다. 오늘날 경주를 얘기합니다.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전라도 나주도 금성이나 칭했다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한자가 좀 다릅니다만 금성하면 무조건 경주 잡으시면 안 돼요. 전라도 나주도 잡아야 돼요. 요거 나온 얘기는 이제 견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훤이 금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잡기 시작하거든. 금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잡고 그 다음에 무진주로 가거든. 무진주 오늘날에 강주 광역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산주로 가죠. 완산주. 요거는 오늘날의 전주죠. 전주에서 권력을 잡아서 후백제를 여기서 건국하죠. 단어 한마디 가지고 되게 많은 걸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자, 2소경, 3소경설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 이후에 5소경제로 갑니다. 5소경제로. 신라의 수도 금성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5소경제가 있죠. 고구려 땅에 2개, 백제 땅에 2개, 신라 땅에 하나 이렇게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북원경, 그 다음에 중원경이죠. 북원경은 원주를 얘기하죠. 중원경 오늘날이 충주를 얘기하고요. 백제 땅 해볼까요? 네, 서원경, 이건 청주입니다. 청주와 충주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원경 말 그대로 남원이죠. 이름 그대로 쓰고 있죠. 여기는 신라 같은 경우는 금강경이죠. 금강이가 되게 김해겠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금성의 선진 문화를 지방으로 전파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전파하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일종의 또 3인정책도 있었다. 3인정책. 옮길 사자 백성민자죠. 백성을 지방으로 옮기는 거야. 백성들을 전혀 다른 지역으로. 고구려 사람, 폐망한 고구려는 신라 쪽으로, 백제는 고구려 쪽으로, 가야 민족들을, 대가야 민족들을 저 고구려로. 일종의 3인정책. 백성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서 살게 함으로써 통제하기 쉽다. 즉, 부흥운동이라든가 반란을 깨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3인정책이다. 우수한 문화를. 물론 여기에 장을 갖다가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신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138쪽에 이어서 갑니다. 138쪽에 군사 조직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모달, 말객 등이 군사를 지휘하였고, 왕당이라는 국악 직속부대가 있다. 네, 고구려입니다. 지금 현재. 네, 왕당이라고 하는 국악 직속부대가 있다. 이건 강예투장 비문에 나옵니다. 강예투장 비문 기록에 왕당이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아마 강예투장 이전에 아마 이 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이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다. 추정해 봅니다. 백제 봅니다. 중앙의 각 부에는 500명의 군사를 배치하였고, 지방의 각 방에 방령이 각각 700에서 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방령 등도 신라 모병으로 이어진 서당이라고 불린 중앙군이 있었다. 그래서 신라에 가면 통일 이후에 구서당제가 등장하죠. 이건 모병제라고 부르죠. 모병제. 병사를 모집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중앙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서당에는 각 나라의 민족이 다 들어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말갈, 하나 더, 보덕국까지 같이 잡아야 되겠죠. 보덕국인 사람들도 추가했다. 일종의 뭐죠? 민족 융합책이다.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이 정도. 신문왕 시기에 구서당 제도가 신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지휘관은 장군. 장군, 진골 세력들이 독점하더라. 자, 이어서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로 갑니다. 139쪽입니다. 자, 관등부터 볼까요? 관등. 17관등이고요. 시중의 지가 강화되더라. 국가의 기밀이라든가 왕의 비서기능을 역할하는 시중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더라. 최고 관등이 이벌찬으로 임명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사정부 설치봅니다.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 방지를 위해서 감찰기구로 사정부를 설치하기 시작했더라. 지방행정조직 구주. 통일됐기 때문에 주가 넓어졌겠죠. 9개 주를 설치하더라. 그리고 군주에는 총관. 군주인 총관이 또 후에는 도독이 파견되더라. 그 다음에 태수와 혈령이 파견됐다. 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있죠.
신라 행정조 중에 촌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촌주가 임명됩니다. 기억 잘 하실 건 여기는 왕경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자로 한번 적어보죠. 서울에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 지역의 토척 세력 중에 유력자를 갖다 촌주로 임명하더라. 이건 신라와 발해의 공통점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관리가 파견된 게 아니라 그 지역 토착 세력 누군가를 임명하더라. 이걸 촌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찰. 지방과 감찰을 위한 외사정, 지방세를 견제하기 위한 상수리 제도가 있더라. 감찰에 가려면 상수리 하나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 상수리 제도. 일종의 이건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돼. 인질제도다. 유력 호족들의 자제를 서울에 잡아다 넣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역모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수리 제도입니다. 이건 신라 거고요. 고려에도 이런 제도가 있죠. 기인제도죠. 기인제도. 그 다음에 조선도 이런 게 유사한 게 있죠. 이것도 경절이 제도라고 하죠. 하나를 묶어보세요. 상수리, 기인제도, 경절이 전부 다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왕 입장에서 지방의 호족들을 미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 한 명씩 잡아다 놓겠다는 겁니다. 인질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소경에 대한 부분을 마쳤고요. 넘겨볼까요? 자, 오소경 볼까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 아까 했던 내용이죠? 여기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사신이 파견됐다는 사실도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군사조직 또 나오네요. 중앙군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군 10정. 통일 전 6정이었던 게 10정으로 확산되어 있죠.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졌죠. 토지가 지배하는 토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방간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진 세력, 군인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지는 것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북진 삼척에, 폐강진 평산에, 청해진 안도에, 당성진 남양에, 혈구진 강화동에 군진을 설치해서 군인이 주둔하게만 하였다. 이런 세력들 훗날 신라 말기가 되면 군진 세력으로서 신라를 배신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발해가죠. 발해 중앙간제 삼성육부제도. 삼성육부제도. 자, 오른쪽 141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당나라의 삼성제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당나라의 삼성제도. 정당성. 잠시만요. 중서성. 두 번째.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이제 발해로 와보죠. 발해 중앙간 언제 보시면 정당성, 중대성. 잠시만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글자 따라서 외울 수 있습니다. 정선중 이렇게 정선중. 발해의 삼성이죠. 발해의 삼성. 여기는 당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명칭이 달라졌죠. 명칭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이죠. 발해의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한번 볼까요? 고려는 삼성의 제도를 잘 응용해 쓰는 거죠. 이렇게 응용하여 썼다. 고려는 이렇게 이성육부 제도를 채택하죠. 두 개를 합쳐볼까요?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런 명칭을 쓰죠.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자고요. 당나라, 발해, 고려, 조선. 조선도 삼성과 유사한 제도를 텐데 전혀 명칭이 달라지죠. 영의정, 자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전혀 새로운 제도의 형태가 등장하죠. 명칭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이죠. 삼성 제도는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사성. 발해는 명칭을 유사한 명칭이지만 전혀 명칭이 다른 명칭을 쓰고 있더라.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에 당의 제도를 유사한 걸 쓰더라. 그리고 정당성 산하에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더라.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더라. 우사정으로 나뉘더라. 충인부 지혜신, 충인부 지혜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의 이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의 이원화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사정은 충부, 인부, 우부, 충인부, 충인의, 잘못 적었군요. 어쩐지 발음이 안 맞아요. 충인의, 지예신. 이 6가지는 전부 다 유교의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충인의, 지예신. 자부와 자사정과 우사정. 행정의 이원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시대가 오면은 달라지죠. 고려시대는 행정의 일원화가 되죠. 이런 단어 가지고도 말장난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발해는 행정의 이원화, 그 다음에 고려는 행정의 일원화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더라.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간장을 볼까요? 중정대. 발해에 의사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감찰 기능이죠. 문적원, 비서성, 그다음 주자감, 국자감, 학교에 관련된 관제들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를 되게 많이 가져다 썼죠. 그 다음에 유학을 숭상하는 나라다 보니까 유교에 대한 명칭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자 141쪽, 5경 15, 62주 이게 발해 관직명이죠. 발해 조직이죠. 지방행정조직 5경 15, 62주. 자 보겠습니다. 5경 상경, 동경, 서경, 남경, 중경 5경을 뒀습니다. 그 위에 살짝 적습니다. 발해 5경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고요. 여기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함정 파서 넘겨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5경, 그 다음에 15부 도독을 파견하였다. 15부에는 지방간인 도독이 파견되겠다. 그 다음에 62주 보겠습니다. 자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5경 15부 62주 5경 15, 62주 이게 언제쯤 완성됐을까? 이 체제가 선왕 시기에 시스템이 완성되죠.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왕 시기 뭐야? 그러면 최대 영토를 회복했고 그래서 선왕 시기에 중국 애들이 뭐라 불렀어? 해동성국이라 칭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다 건너 가장 크게 이룬 나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해동성국의 뜻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락에는 촌장, 촌에는 촌장의 모습을 띄고 있다. 여기는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라의 촌주처럼 왕경인이 아니다. 이건 촌장이랑 같죠. 촌주라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촌장, 촌주, 별 차이는 없지만 명칭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앙군사조직 10위 밑줄. 10위 가지고 되게 말장난 많이 칠 겁니다. 10위. 당해제도다. 당해제도를 모방했다. 이걸 갖다가 고구려 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건 X. 출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 우리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142쪽 한번 볼까요? 해가 지나서 2020년이겠네요. 2020년도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통신라 시대의 왕과 발해의 왕이 겹치는 시기를 던져주고 발해의 왕 시기에 신라에 무슨 왕의 업적이 있는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왔죠. 자, 142쪽 보겠습니다. 발해의 왕 봐볼게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문왕입니다. 자, 문왕은 되게 재임 기간이 길어요. 장수해가지고. 그렇다 보면 신라 시대 왕들이 되게 많이 겹쳐 있어요. 자, 경덕왕의 밑줄, 해공왕의 밑줄, 선덕왕의 밑줄, 원성왕의 밑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경덕, 해공, 선덕, 원성.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노국부활, 그 다음에 독서삼품가.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문왕 시기에 신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4명의 왕이 겹쳐 있죠. 성경에서 경덕왕, 해공왕, 그 다음에 선덕왕하고 원상왕 때까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무왕으로 가보죠. 무왕 시기 신라 왕, 성덕왕의 정전지구입니다. 구분하시라고. 신라의 왕과 발해의 왕 재임 시기에 신라의 왕의 업적을 골라내는 문제.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문제다. 처음 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어려운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아마 2020년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2020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이미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복고풍으로 살려낸 것 같아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제에 대한 부분을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고대 경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경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울까요? 대부분 토지제도죠. 나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정전이죠. 토지제도, 그 다음에 정전, 그 다음에 민정문서.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비중을 다 차지했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제도,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급에 대한 얘기. 이미 공부를 했죠. 상대, 중대, 하대 다 구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급, 시급 기억나셔야 됩니다. 상대, 중대, 신문학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다시 노급, 부활, 하대, 노급, 다시 부활, 그 다음에 관료전 폐지. 물론 시급의 양은 감소하게 되는 사실. 이게 고대의 토지 월급제도, 공무원 월급제도거든요. 왜 잘 나올까요? 향후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 신라시대 공무원들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토지에 대한 분들은 알겠죠. 왜? 세금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냈을까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정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전. 민정문서상에서는 아마 이거 연수유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 연수유답. 누가? 되게 잘 나오죠. 성덕왕 시기. 농민들이,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에
소유권을 인정한 제도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왕이 바뀔 때마다 토지를 뺏긴다면 백성들은 농지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일종의 성덕왕은 이민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하죠. 이민정치. 이민정치를 펼쳤다. 그러다 보니 이민정치, 이걸 아버지 엽떡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시기에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시작하죠. 제작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민정문서. 이건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조세, 즉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역사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으로 일본 정창원이라는 절에서 문서가 발견됐어요.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걸 갖다 우리 민정문서라 불러요. 봤더니 서원경을 중심으로 이 4개 촌락에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조세징수 어떻게 걷었을까 되게 궁금했던 것이 밝혀진다고. 서원경 오늘날에 청주 지역이에요. 요건 되게 사료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료를 제시하고 이게 뭡니까? 신라의 민정문서라는 사실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신라 민정문서가 만들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겠죠. 이건 외웁시다. 민, 서, 청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여기가 대부분 충주라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기해버릴게요. 암기. 한번 적어볼게요. 민, 서, 청. 민, 서, 청. 민정문서는 그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의 5경 중에서도 서원경이었고 그건 오늘날의 청주더라. 그래서 앞글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민, 서, 청. 아셨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민, 서, 청. 가끔 중원경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중원경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충주입니다. 이건 주로 나오는 게 뭐죠? 장수왕이 충주를 빼앗고 난 다음에 중원 고구려를 세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죠? 중원경과 서원경에 대한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다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5쪽에 경제 파트에서 좀 심화된 부분 볼까요? 토지 측량 기준 보겠습니다. 고구려 경무법. 면적에 따라 조세를 수치하는 방식. 면적에 따라서 조세를 수치하는 방법. 백제, 두락제, 파종량. 파종량에 따라 조세 증가하는 방법. 신라, 결부법, 수확량에 따른 법. 수확량에 밑줄 긋습니다. 조세제도죠. 즉 세금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가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월급을 줄 것인가, 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조세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라의 조세제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신라는 결부제입니다. 신라는 결부제 또는 결부법이라고 그러죠. 결부제, 결부법. 결부제란 뭔가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에요. 수확량에 따른 조세를 징수하겠다.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거두려고 노력할 거예요. 관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결부법은 고려를 통해서 조선까지도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이 모두 다 결부법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결론 얘기할까요? 실패합니다. 결론은 실패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할 거고 농민은요 세금을 적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속이고 속이는 게임이 계속 반복될 거야.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쯤 바꿔지느냐?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해서 바뀌죠. 이게 지조법이에요. 지조법이에요. 땅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는 거야. 수확량을 하다 보니 수확량을 속이려고 하다는 얘기야. 땅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대한 집값, 그 땅에 대한 가격을 통해서 징수한다는 거지. 요즘 21세기 보면 이걸 뭐라 부를까? 몰라요. 재산세겠지.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선생님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가지고 있는데 50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근데 똑같은 30평 아파트인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갔더니 5억이야. 엄청난 6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6배 이상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더 많이 내야 되지, 당연히.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똑같은 세금을 낸다면 지방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네요. 요거 구분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마찬가지지. 지방에 7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다.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가 더 싼 가격이 되네. 3배 이상 싼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 훨씬 더, 주민들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평하다는 거예요. 형평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을 전부 다 땅 실거래 가격을 전부 다 우리 국가기관 때문에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철 되면 재산세가 징수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에 징수되는 것다 보시면 돼요.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부법에 관련된 부분. 그죠? 네, 그 다음에 고구려 경무법. 네, 면적에 따라 조세를 충치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 경무법은 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경무법. 네. 실학자들이 한번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결부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네. 실학자들도 경무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주장한 적이 있지만 실학자들의 주장은 별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흐름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 조세를 물어본다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조용조라고 부릅니다. 조용조. 한자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 이렇게요. 벼를 의미하죠. 벼. 쌀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군역과 요역이죠. 즉 정남들 한자로 한번 적을까요? 정남. 여기서 말하는 정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 노동력이 단위로 쓰는 건데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갖다 정남이라고 부르죠. 이건 뭐죠? 군대에 가야 한다. 군대 입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역. 정남에 대해서 노동에 차출된다는 겁니다. 노동에 차출된다. 알바비 안 나갑니다. 이건 지방의 특산물을 걷어가는 것들이죠. 네. 이건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에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더라. 국가에서 용조, 세금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더라. 한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천만다행인 것은 신라와 고려, 조용조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선권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모든 시험에.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최근 10년치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 조선의 조용조를 중점적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빡세게 조선 파트 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이건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안정책. 자, 보겠습니다. 9.1책. 고구려의 고국천왕시기의 진대법. 밑줄 긋습니다. 네, 진대법. 네, 비민구제책입니다. 그 다음에 개간장려. 철제농기구를 이용해 농민을 보호. 철제농기구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을 거고, 우경을 이용해, 우경 밑줄 긋습니다.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서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다음에 항무지를 개간하기도 하였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리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상업 가볼까요? 상업. 시장이 설치되었다. 소지왕 때, 소지 마력한 시기에. 그죠? 그 다음에 지증왕 때 동시, 그 다음에 관독관청인 동시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효소왕 때
네. 뭐가 만들어지나요? 서시와 남시가 만들어지겠죠. 효소항식의 치장이 더 늘어나는 거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서시와 남시. 추가하면 돼. 소지, 지증 다음에 추가하면 돼. 효소항식이. 서시, 남시. 감독 관리해야 되겠지. 그 서시, 전. 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관청을 의미하는 거야. 물가 조절을 해야 되겠지. 물가 조절 앤드 감독해야 되겠지. 이거 뭘까? 남시? 전이 들어가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 경주의 서쪽에 시장이 하나 들어섰고 남쪽 시장이 더 들었다. 왜? 이건 통일 이후잖아. 인구가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시장도 더 커져야 되겠죠. 왜? 기존에 동시 가지고 안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쪽과 남쪽에도 시장이 더 연력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증,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지증, 그 다음에 효소항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무역. 지도상을 한번 볼까요? 지도상을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대무역 볼까요? 주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해 오는 것들은 주로 비단과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사치적인 물품 중에 해당되는 게 비책, 이건 에어버리세요. 비단과 책. 신라, 고려, 조선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 뭐라고요? 비책.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애들 우리가 무진장 수입해 가는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인삼이야. 지금도 보시면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인삼 되게 많이 사가거든요. 네, 얘들이 몸이 좋다는 거 다 알았나 봐요. 이런 종류 주로 수출하고 수입이 되더라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의 경제상을 볼게요. 147쪽입니다. 147쪽에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다. 되게 많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다. 노급. 국가는 관료 귀족들이 녹봉 대신에 일정한 토지에 지역의 토지세로서 조세를 술취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갖다가 수조권이라고 그러죠. 수조권을 가져가고 노동력 징발을 가져가게 됐다. 노급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죠. 노급이란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같이 가져갔다. 시급. 국가에서 왕족과 공신에게 토지와 가오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 징발을 권리줬다. 가면 갈수록 양은 줄어들었고 조선 초가 돼야만이 시급이라는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귀족들의 농민 수탈 부분에 귀족들의 생활상을 한번 볼까요? 148쪽에 고구려 고분배까지 볼 때 귀족들은 기와집, 창고, 이 창고라는 걸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일명 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족들의 약탈 경제를 보여주고 있죠. 집이 있다면 이런 창고를 하나 지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고기들을 매달아 놓는다고. 일종의 약탈 경제죠. 고구려의 일부 귀족들은 밑에 애들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약탈해 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걸 부경이라는 용어를 쓰죠. 부경. 재산 증식 고리대. 그 다음에 창고, 마국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 사는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됐다.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은으로 치장하였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봅니다. 휴경농법. 볼까요? 농민의 토지는 대부분 척박, 삼국시대에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다. 퇴비는 고려시대에 가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간 묵혀졌다. 휴경지가 되게 많았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발달, 철제 농기구 보급으로 점차 농업기술이 발전되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다. 우경학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제정왕 때 처음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마 그 전에도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록으로 본다면 제정왕 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특별한 거 없습니다. 쭉 넘겨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남북국의 경제정책.
자, 연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수치제도 생산량의 10분의 1 밑줄 긋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치하였다. 그 다음에 촐랐다는 그 지방 특산물도 걷어가도 조용조 중에서 골조자죠. 군역과 요역으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정남. 정남이라고 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남. 정남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되고, 그죠? 군에 입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역, 노동에 동원된다는 겁니다. 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군대 다니시는 분들 훈련소 가면 어떻게 해요? 지휘관이 나와가지고 장정 여러분 입대를 환영합니다. 장정이라 나보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정자가 이거야. 요 얘기하는 거야. 몇 살부터? 네. 정남을 얘기하는 거야. 장정 여러분 입대를 환영합니다 할 때, 아, 내가 1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남자구나. 군대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거구나. 이 정도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 여러분들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제도의 변전. 반복되는 게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간료전, 정전, 노후, 부활. 요건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전기, 중기, 후기에, 공무원 월급제도예요. 예. 생략 안 할. 계속 해볼까? 복습, 노급, 시급. 간료전 지급, 노급 폐지. 노급 부활, 간료전 폐지. 충분히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냥 쓸 수 있으면 돼.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또 문제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넘겨보겠습니다. 별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152페이지에 진짜로 나올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별표 5개. 별표 5개.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읽으면서 같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 1933년, 일본 나라현 도다이사, 동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일본 표현 방법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정창원 문서에서 발견된 통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촐라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라 장적. 장적이란 말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초적인 문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촐랑 문서라고도 합니다. 네, 대체로 시기를 보던 8세기에서 9세기인 거로 보고 있다. 뭐 효소, 경덕, 헌덕, 네,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8세기, 9세기 거로 추정된다. 작성 방식의 별표. 토착 세력인 촌주가 촌주입니다. 촌주는 왕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했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촌주는 왕경인이 아니다. 앙이 살고 서울 사람이라는 뜻이지. 토착 세력이라는 뜻이야. 토착 세력이 촌주가 되었고,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매년입니다. 조사해야 돼. 변동사항이 있겠죠. 매년 조사한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매년 조사한다. 그리고 3년마다 작성한다. 조사는 매년 조사하고 3년마다 작성한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 이걸 이렇게 살짝 바뀌어놓은 경우가 있었어. 출제자들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서원경이더라. 아까 제가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민, 서, 청 딱 정해있다고. 민정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국가가 백성들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죠? 네. 그래야 국가가 운영할 거 아니야. 서원경이 오늘날의 청주지역이더라.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민, 서, 청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민, 서, 청. 내용. 촐랑마다 호구, 인구, 토지, 가축, 수목 등을 기록하였다. 야, 자, 집하고 인구는 그렇다 쳐. 토지도 그렇다 쳐. 근데 가축까지 카운트해 갔다고. 수목은 유실수 있죠? 네, 과일 열린 유실수들 전부 다 체크해가고, 과일 나무가 몇 개, 뭐가 열릴 때 다 체크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심,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다 징수했다는 거예요. 인구 보겠습니다. 남녀를 연령별로 나눴습니다. 6등급입니다. 자, 인구 센서스에서 남녀를 나누어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눴다.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눴다. 이건 되게 암기하기 좋죠. 왜냐면 9등급이 또 나오기 때문에. 봐요. 이렇지는 않지만 암기해보자는 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아, 이렇게 나눴겠다. 이렇게.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나눴겠다.
그 다음에 가호 보죠. 가호. 6중급을 기록할 때 노비수도 기재했다. 노비 숫자도 기재했다. 노비 숫자와 우리 농민의 숫자, 즉 양인의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았을까?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도표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비보다는 농민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비가 농사 지었겠네요. 도움은 좋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 농민들이 훨씬 더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호, 사람의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상상호부터 하호까지 9등급이었다. 인정에 따라서 9등급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정은 노동력의 단위라고. 노동력의 단위.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 10대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우리는 정남이라고 한다. 정남이라고 한다. 봐. 우리 집에 봐보자고요. 16세 되는 사람, 20세 되는 사람, 40세 되는 사람, 50이 되는 사람, 60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걸 숫자 카운트해 보는 거야, 이게. 한 명 있어요, 뭐, 4명 있어요, 5명 있어요,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9등급으로 나눈다잖아. 자, 볼까요? 5, 6, 7, 8, 9, 10명이잖아요. 1명이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 10등급 쭉 나눠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등급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여기 10명 이상에, 여기 1등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8명이에요, 이렇게. 처음 낮춰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낮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9등급은 나눴다. 노동할 수 있는 가용한 나이가, 연령대가 60세 미만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등급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 이 6등급하고 9등급을 끊임없이 말장난 칠 거예요. 서로 바꿀 거야, 체인지할 거야, 출제자들이. 여기 좋죠? 여러분 나이가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난 20대야. 대부분 20대 봐야 되죠. 물론 30대도 있을 거고, 물론 50대도 있을 겁니다. 6등급으로 나누더라는 사실. 10대, 20대, 30대, 50대. 인정,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9등급으로 나누더라.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함정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6등급, 9등급, 되게 함정을 많이 팔 것이다. 토지, 국가가 수조진, 간모답, 마전, 내실행답, 촌주의답, 연수의답 등이 있었다. 토지는 출락별로 전체 수만 조사하였고, 호별, 소유란 것 증감 상태는 기록되지 요거 별표 갑니다. 호별, 소유란 것 증감 상태, 밑줄 긋습니다. 증감 상태. 호가 늘어나고, 토지가 늘어나고 감소한 이 부분은 기록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이 증감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거야. 밑줄 긋고 화살표. 당구장 표시 한번 할까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박스로 보세요. 촌주이답. 촌주가 직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토지로 촌민이 공동경, 촌주라고 그랬잖아요. 촌주. 촌주를 위한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논이에요, 쉽게. 답이라는 것은. 답이라는 단어는 논을 의미합니다. 이 밭전자잖아요, 그죠? 밭전자, 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전답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우리 가서 떼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의 문전옥답, 문전전답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밭을 의미하고 논을 어떻게 표시할까 봤더니 밭 위에 물이 흐르면 뭐가 되는 거죠? 논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물 숫자를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논과 밭을 지게 해요. 그러니까 촌주이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논이야. 벼농사 지었을 거 아니야. 농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촌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촌주를 위한 쌀을 지급했다. 촌주가 농사 지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짓지도 못해요.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답이다, 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수유답. 농민들이 호별로 경쟁하는 토지로 전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한 3분 이상을 다 차지하더라. 연수유답. 연수유답. 정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전. 같은 말로 연수유답.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모답, 관청의 운영비, 내실행답, 내실행은 관료에게 할당된 토지, 마전, 공동경작입니다. 마전, 공동경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전.
여기 단양 적성비에 나오죠. 진흥왕 시기에 통일 과정 중에 이제 단양 적성비가 나타나죠. 6세기 진흥왕이 최고의 전성기로 땅을 넓혀가는 과정 중에 단양 충청남도 단양군 적성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런 비석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구려 농법이었던 전사법이 등장하죠. 공동 경장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일종의 공산주의 체제가 유사하다고 봐야죠, 오늘날에. 공산주의랑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더라. 신라에도 이런 마전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고구려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이런 마전이라고 공동 경작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사법에 대한 얘기. 가축, 소, 말 등의 수를 기록, 호별 기록이 아닌 전체 촌락 단위로 기록하였다. 수목,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오동나무 등까지 다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기록 현황, 민정무적 기록은 4개 촌락은 호구 43개 총인구는 노비 25명을 포함해서 여자 442, 남 194, 여 248,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작성 목적, 노동력 생산과 자원을 철저히 편제하고 조세수출의 부적동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오른쪽에 사료봅니다. 요건 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점촌에 관련된 부분을 밑줄 긋습니다. 사회점촌에 관련된 부분. 요걸 그대로 사료로 제시할 겁니다. 요 시기에 관련된 부분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신라의 민정무수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발표된 내용들 있죠. 구분, 논밭, 호수, 노비, 소, 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상업 했던 게 계속 반복됩니다. 서시, 남시 이런 부분들 했던 것들이 반복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무역항 울산 밑줄 긋습니다. 울산항에는 이슬람 상인까지 대응하였다. 그 다음에 대당 무용로, 전남 영암에 밑줄 긋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상하이로,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만에서 산둥반도로 이렇게 여러 군데 통로가 있죠. 울산, 영암, 그 다음에 남양만, 원래 경기도 하성 지역입니다. 하성시. 그 다음에 대당 활동, 장보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신라방, 신라촌, 관청이 신라소, 소나 서가 붙으면 관청이 되는 거고요. 숙소, 신라관, 그 다음에 신라원이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게 법화원이다. 장보가 밀접한 관련 있는 절이 법화원이더라. 법화원을 밑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법화원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사료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154쪽 하단부에 보시면 입당 구법 순례기 행위,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인도 승려 앤닌의 밑줄 긋습니다. 당나라의 불교 성지를 돌아보고 기록한 여행기로 여기에 법화원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라의 법회 의식을 알려주고 있다. 자, 이 앤닌 스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 일본 승려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의 앤닌 스님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지역이 애구로 들끓고 있다고. 애구로. 그래서 이때 애구를 소탕했던 가장 대표 인사가 장보고 장군이죠. 장보고의 도움을 통해 앤닌이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을 통해서 당나라까지 유학을 가게 됐더라. 그리고 산둥반도의 법화원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장보고의 도움을 통해서 당이 유학할 수 있는 소개를 통해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반대로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왔다는 뜻이야. 유학 생활을 처음 어려웠지만 장보고의 도움을 통해 유학을 안전하게 마치고 다시 귀국하게 됐다. 귀국하는 다음에 장보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에게 그 고마움에 대한 편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고마움에 대한 편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앤닌 스님이 나온다면 선택지는 무조건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선택적으로 골라내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에 그 유물단을 봐볼까. 신라의 토용,
문관상인데 서역인들이야. 오늘날의 그 유럽 국가가 아니라 서아시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띄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당수 기하에서 살았을 것이다. 신라인들의 어떤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무인상, 개인응, 원성학 능으로 보고 있는 개인응의 무인상이 마찬가지로 서역인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서에서 온 유리그릇, 어느 시대나 금이 가장 중요한 보물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는 서양에서 건너온 유리그릇이 왕릉급 무덤이 되게 많이 출토됩니다. 거의 완전체로요. 물론 파손된 거 있지만 그 유리그릇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가 되게 높게 측정된 시기가 통일신라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후대 학자들이 이 유리구리 성분과 형태를 보고 어디서 만들고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역인들이 배에다 싣고 울산항까지 와서 경주의 귀족과 왕족들에게 이 물건을 팔았던 기록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보고 해상무역 창해진 체크하시고요. 안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사절단 파견, 당나라의 견당 매물사, 그 다음에 찾으셨죠? 당나라의 견당 매물,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일본의 해역사, 그러니까 해상을 장악하게 됐고 무역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법화원, 산둥반도에 승려와 신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화원을 만들었다. 엔린 스님도 마찬가지 법화원을 통해서 유학자가 이동하였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글로 표시로 남기게 되었다. 장보고의 난, 장보고는 아까 잠깐도 언급드렸죠. 읽어볼까요? 장보고는 막가는 세력을 바탕으로 민해왕을 살해하고 김우중이 신무왕으로 증여한 것을 도왔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여기 얘기한 겁니다. 신무왕의 밑줄을 보겠습니다. 신무왕의 이후 자신의 딸을 문성왕하고 혼인시키고자 하였으나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하였고 문성왕 밑줄을 보시고 장보고에 대한 위협을 느낀 귀족들은 장보고 서에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보고는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좀 더 넓게 보면 장보고가 죽음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라의 해상 세력이 완전히 후삼국의 토착 또는 해상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해상 세력을 버렸다는 얘기 신라가 망해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 유중 보면 어떻게 놓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해상 세력을 장보고를 지혜감으로 해서 놓치게 됐다는 것은 훗날 후삼국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그 다음에 귀족과 농민의 생활. 자, 경제 파트 되게 양이 되게 많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156페이지 보세요. 귀족들의 향락생활 볼게요. 귀족들은 당이나 아랍에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기금속 등 삽진품을 사용하더라.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주택, 금입택, 금이 아따갔다 들락날락 하더라. 그 다음에 사절주택, 별장과 같은 오늘날에 이런 주택을 짓고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더라.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농민의 경제생활 여유로울 수는 없었겠지. 항상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건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157쪽에 향과 부곡에 대한 나온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향과 부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삼국시대는 전쟁이 존재하죠. 상존하죠. 전쟁에 이제 포로들이 잡힐 거거든요.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지죠. 대신에 이 사람은 세금을 더 강하게 걷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신량역천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민은 아닙니다. 이분의 신부는 양인이었다. 통일 전에, 그러니까 전쟁 전에 왜 삼국이 공통으로 양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군대를 가고 농민 이상의 신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역할이 천한 일을 하더라는 뜻이야. 이 천한 일을 봤다는 향부곡을. 향과 부곡은 천민들이 넣은 게 아닙니다. 전쟁포로라든가 그 다음에 반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여서 신량역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국가로부터 대우를 박하게 받는 시절입니다. 향과 부곡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향, 소, 부곡이 등장하죠. 여기는 주로 농사 짓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노는 주로 이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고려시대, 이건 신라시대. 구분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향소부곡은 소멸합니다. 예. 소멸했다는 얘기는 양인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양인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조세를 많이 걷어들 수 있고, 그죠? 군대 갈 숫자가 증가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려보다는 조선이 달라져야겠지. 달라진 모습이 여기서 보일 수 있잖아. 그죠?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이익이 되게 많아졌잖아. 조세 수입이 증가됐고, 군대 가야 되는 장정들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올바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발해를 가볼까요? 발해. 밭농사 중심이었다. 조, 콩, 조, 보리. 왜? 추운 지방이야, 발해는. 오늘날의 하얼빈 지역이잖아. 주로 밭농사 중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대무역은 봐야 되겠죠. 발해관의 별표. 발해관. 산둥반도에 무왕 때 발해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문왕식이 활성화됐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발해까지는. 네. 대신에 158일 제일 상단에 솔빈부는 체크해 별표. 네,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이면 15부 중 하나였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빈부는? 되게 중요하죠. 어느 왕이 솔빈부를 만들었나요? 흑손 말가를 갖다 병합시켰죠. 누가? 무왕시기. 그리고 발해 영토 학대, 솔빈부, 특산품, 말, 단비가죽. 됐죠? 네. 되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양이 많이 했던 부분이네요. 잠시 쉬어갈까요? 네, 사회 파트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